지난번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깨끗한 물, 의술의 발달, 대한민국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영양의 개선, 여러분들 말할 것도 없죠. 21세기를 사는 대한민국 국민은요, 모두 충족이 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는 이 세 가지를 다 충족을 한 현대인들이 과연 죽지 않을까요? 죽습니다. 아무리 그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됐다 하더라도 아직도 질병은 존재하고 또 그 세 가지 조건으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병적 노화의 변수들을 다 극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노화의 과정을 우리는 자연 노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연 노화와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전에 노화 이론을 조금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노화 이론에는 유전자 이론이 있고요. 비유전자 이론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이론은 따로따로 있다고 보시면 안 돼요. 붙어서 같이 노화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는 거지, 유전자 이론은 따로 있고 비유전자 이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수명 유전자 속에 그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는 뭐냐면요, 동물들마다 수명이 다르다는 게 그 증거예요. 쥐는 평균 한 3년 정도밖에 못 삽니다. 병적 노화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에서 쥐를 키워도 한 4년이 지나면 다 죽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4년 만에 죽습니까? 4년 만에 죽는다는 건 제가 말씀드린 그 병적 노화의 조건을 충족 못 시킨 40년, 50년 전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못 살아도 7, 80년을 삽니다. 그렇다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가지고 하는 실험의 대상이 많은 경우 쥐세포입니다. 쥐. 실험실에서 쥐세포를 가지고도 하고 사람 세포를 가지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포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람 세포주, 동물 세포주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 세포나 동물 세포를 배양하는 조건이 완벽하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쥐세포하고 사람 세포를 구분할 정도가 된다면 그건 엄청난 전문가입니다. 구분 못합니다. 거의 그 세포의 모양이나 그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잘하는 조건은 똑같다는 거죠. 그 똑같은 배양액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그 세포들이, 쥐세포가 쥐를 이루면 쥐는 4년밖에 못 살고 사람 세포가 사람을 형성을 하면 사람은 100년 가까이 산다는 생각에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분명히 뭔가 수명을 담당하는 유전자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의 수명이 다릅니다. 그게 바로 노화 유전자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전자에 대한 이론이 여러 가지 있지만 다른 거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노화의 모든 정보는 유전자 속에 담겨져 있으면 틀림없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비유전자설은 뭐냐? 비유전자설도 이론이 많지만 또 영어로 miscellaneous, 즉 그 밖에 잡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장 확실한 것이 활성산소설이에요. 왜 병에 걸리지 않아도 왜 죽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거의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과학자든 일반인이든. 드디어 그 비밀이 50년대 말부터 풀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밥을 먹고 숨을 쉰다고 했죠. 즉 탄수화물이죠, 쉽게 말해서. 드시는 밥이 바로 탄소와 수소로만 돼 있는 그런 영양소예요. 그래서 탄수화물과 산소가 만나서 세포 속에서 거기서 힘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생명 현상이에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먹는 일하고 숨 쉬는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숨을 쉬었는데 그 산소가 그 탄수화물을 산화시킬 때에 100개가 그런 일을 한다고 그러면 95개는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산화 과정에 참여를 해서 에너지를 생성하지만 약 5개 정도는 굉장히 독성이 강한 산소로 변화가 돼서 이름하여 활성산소 또는 유해산소, 옥시젠 프리 라디칼이라는 놈으로 바뀌어서 서서히 죽어가게 만든다는 이론이 바로 활성산소 이론인 거예요. 한 그룹에는 먹이를 마음껏 먹입니다. 충분한 양의 먹이를 먹이고 하루 동안에 보니까 평균 한 마리가 10g을 먹더라 그러면 이 반대편 쪽에는 6g만 넣어주는 거예요. 6g만. 40%를 줄여서 이 먹이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그룹을 비교해보면요, 이쪽 그룹은 항상 배가 고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을 때까지 키워봤더니 충분히 먹인 그룹이 수명이 20-30% 단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런지 거기에 관련하는 유전자까지 찾았을 정도로 완벽하게 과학적 이론이 지금 밝혀져 있는 거예요. 누가 많이 먹어요? 에너지를 많이 쓰는 동물이 많이 먹습니다. 이걸 실험으로 규명을 했잖아요. 에너지를 많이 쓰는
충분히 움직이게 하면서 움직이니까 배가 고프니까 많이 먹잖아요. 그죠? 그렇게 충분히 먹인 놈하고 60%만 준 쥐 사이에는 수명 차이가 분명해요. 여러분들 이거 꽤 많은 수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통계적인 차이 뭐 이런 거를 다 극복한 그런 실험 결과예요. 에너지를 많이 쓰면 활성산소, 유해산소가 많이 나와서 수명이 줄어든다고 하는 중요한 굉장히 과학적 근거가 되는 실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쥐에서의 그 실험을 그대로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살펴봐도 굉장히 흥미로운 이론의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주장했다 해서 다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수명과 관련해서 남녀의 수명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성이 10% 오래 살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그렇다면 이거 설명해야 되잖아요. 무슨 호르몬 이론 많아요. 이론이 많지만 가장 근간이 되는 이론은 활성화산소 이론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증거는 우리 의과대학 1학년 교과서에 나옵니다. 남녀의 조용히 숨 쉴 때 숨 쉬는 양의 변화가 텍스트에 기록이 돼 있어요. 다 실험을 통해서 확인된 거죠. 여성은 평균 한 450cc를 들이쉬는 거로 돼 있어요. 남성은 평균 650cc를 들이쉬는 거로 돼 있어요. 무려 200cc 차이가 있는 거로. 즉 산소를 한번 조용히 숨 쉴 때 들이쉬는 산소의 양이 남성들이 약 30-40%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먹는 것하고 숨 쉬는 양, 그 두 놈이 만나서 에너지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람은 산소를 많이 쓸 수밖에 없죠. 물론 에너지원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비축이 되어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모자란다는 말 얘기할 수 없죠. 아무튼 에너지원은 항상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 산소가 결정하는 거예요. 산소를 많이 쓰면 많은 활성산소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산소를 덜 쓴다. 그랬더니 어떤 의대 교수님이 이 교수 어떻게 산소 호흡량이 적다 그래서 산소 사용량이 적다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시죠. 맞아요. 그럴 수 있는데 여기 더 확실한 근거가 있죠.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산소를 운반하는 혈구세포 수가 정상적으로 적습니다. 백혈구의 수는 남녀의 차이가 없지만 적혈구의 수는 여성이 10 내지 20% 적습니다. 평균 남성은 혈액 1세제곱밀리에 남성은 평균 500만 개, 여성은 400만 개 이렇게 돼 있어요. 적혈구 하는 일이 뭐예요? 산소를 운반하는 일이에요. 이것도 역시 의대 교과서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진리로 굳어있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혈구세포가 왜 적겠어요? 호흡량이 적으니까, 들어오는 산소가 적으니까 그 운반하는 트럭이에요. 산소 운반 트럭이 적혈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생명체는요 기가 막히게 한 목적적으로 만들어져 있다고요. 그렇게 낭비적인 요소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산소가 450밖에 안 들어오는데 650 들어오는 남자하고 똑같이 적혈구수를 배치한다는 거는 그건 엄청난 비효율이지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산소를 덜 쓰면 활성산소가 덜 생기고 활성산소의 공격을 덜 받는다는 거는 이제는 더 이상 이거는 실험으로 규명할 필요도 없는 확실한 과학적 진리입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수명을 결정하는 요인이 얼마나 많은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요인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할 때 그 차이를 극복할 수 없는 차이는 바로 활성산소의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과 관련된 환경은 남녀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도대체 뭐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느냐 이거예요. 산소 사용량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차이예요. 저는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노화 이론의 유전자 이론. 그 노화 유전자가 노화라는 과정을 진행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물질이 활성산소로서 이 활성산소가 노화 유전자를 트리거, 즉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화 이론의 유전자 이론과 비유전자 이론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두 개가 같이 해서 노화라는 걸 이루어야지 유전자 이론 따로 비유전자 이론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노화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이 노화 유전자를 활성산소가 어떻게 이것을 건드려서 노화가 진행되게 하는지 이 학문적 비밀을 밝히면 그건 100% 저는 노벨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이 비유전자 이론 중에 활성산소 이론이 이게 진리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비타민C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타민C를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활성산소와 적이 되는 게 뭐예요? 비타민C예요. 활성산소로 인해서 우리 몸이 망가지는 그 과정을 비타민C를 적정량을 들어주셔서 그걸 막아야 된다는 게 이제 제 이론의 핵심이에요. 비타민C를 복용하면 자연적인 노화도 지연시켜주고 병적 노화도 막아주기 때문에 수명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 걸 약속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